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1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현대 문법 전체에서 봤을 때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중세국어가 시작을 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인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난이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강의의 순서를 먼저 얘기하자면 피동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자,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은 능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동의 짝은 능동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동작을 당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피동문은 능동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요. 모든 피동문이 능동문과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능동문에서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피동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네모 박스는 가장 기본적인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시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능동문을 볼까요? 경찰이 도둑을 잡다. 주어인 경찰이 동작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동문을 볼까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능동문과 의미 자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보면은 가만히 앉아있는 도둑 손에 경찰이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 그 정도만 떠오를 뿐이죠.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경찰에 의해서 잡히는 행위를,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피동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법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냐 이겁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먼저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뀝니다. 지금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둑을 이라는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능동문의 서술어가 피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면 he라고 하는 피동을 파생해주는 접사가 결합된 게 보이죠? 이렇게 3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여러 문장을 주고 이게 피동문이게 혹은 사동문이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3가지의 기준을 토대로 피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피동과 능동의 모습이에요. 근데 위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모든 피동문이 이렇게 능동과 대응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피동문이 될 수 있는 능동문은요, 도둑을처럼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피동문은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목적어는 주어로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피동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 큰 특징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 3가지의 문법적인 변화 잘 기억해 주세요. 아래 있는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문의 동작주인 주어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작주라고 하는 것은 능동문에서 따질 때 그냥 보통 동작을 하는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작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다시 아까 봤던 그 네모 박스로 가서 보시면 경찰이 이게 지금 동작주예요. 그리고 도둑을은 피동작주가 됩니다.
근데 이런 피동작주가 피동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동작주인 경찰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동작주 그리고 피동작주의 위치가 능동문과 피동문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주에 의한 동작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동작주가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동문에서처럼 동작주가 부사어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동작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문장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면요. 능동문인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거는 경찰이 긴박하게 도둑을 잡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반면에 피동문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하면 이미 잡힌 도둑이 수갑을 차고 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다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피동문에서는 동작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동작성이 약화된다는 말은 분명히 문법 개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이 개념이 나온다면은 피동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능동문의 주어인 동작주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 이로 인해서 동작성이 약화되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한편 피동문에서는 부사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붙어서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능동문의 주어가 경찰과 같은 유정명사였으면 에게나 한태가 붙고요. 그리고 무정명사이면 에가 붙습니다. 뭐뭐에 의해, 이거는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피동문의 서술어가 어지대로 형성된 경우일 때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능동문에 이미 에게나 에가 붙은 부사어가 있는 경우에도 에 의해서가 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시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능동문과 피동문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능동문과 피동문이 갖는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문장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거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모두 그냥 경찰이 도둑을 잡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동작주, 경찰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싶다면 경찰을 주어로 해서 능동문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반대로 피동작주, 도둑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싶다면 도둑을 주어로 해서 피동문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에 초점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피동작주에 초점을 맞춰서 피동문으로 표현을 하면 능동문보다는 동작성이 약화됩니다. 방금 설명했죠. 이런 차이는 실제 문장이 발화되는 상황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자가 물컵을 깨고 엄마한테 말하는 상황이에요. 가를 보면 능동문입니다. 엄마, 제가 물컵을 깼어요. 이거랑 피동문인 물컵이 깨졌어요. 이 둘 문장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에서는 능동문으로 표현을 해서 물컵을 깬 내가 부각이 됩니다. 반면에 나는요, 지금 동작주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실수를 회피해서 곤란한 상황을 넘어가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위에 있는 피동문은 어떻게 해야 더 완벽한 문장이 될까요? 물컵이 나에 의해서 깨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서 잘 생략된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동문에서는 동작주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동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뭔가 그런 동작주가 없어져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잘 의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능동문을 볼게요. 저는 노동자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장과 그 다음 노동자 임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두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다 같은 경우는 능동문으로 동작주가 주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피동문인 라는요, 동작주가 마찬가지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생각일지라도 객관성을 가지는 의견으로 비춰집니다. 나라는 사람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인 것처럼 나타나죠. 이런 피동문은 주로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들은 그 문장들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 자체는 변함이 없었는데 아예 의미가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능동문은 두 사람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피동문은 물고기 한 마리가 두 사람에게 잡혔다입니다. 마인 능동문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뭐냐면은 두 사람의 힘을 합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와 아니면 두 사람이 각각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중의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피동문은 그냥 물고기 한 마리를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잡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어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참 재밌는 내용이죠. 실제로 문법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피동문에서는 동작주가 부사어로 실현이 되면서 동작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피동문의 형식입니다. 자, 피동문은 피동사로 파생된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파생적 피동문과 어지다 그리고 개 되다로 이루어지는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뉩니다. 제가 통사라는 말은 뭐 문장 구조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구조 자체에서 어떤 피동문이 형성이 될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지다는 우리가 지금 붙여 쓰고 있지만 얘는 사실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개 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연결 어미, 보조 용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어떤 문장 구조에 의한 거, 통사 구조에 의한 걸로 문법적으로는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피동문은 통사적 피동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파생적 피동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동사는 능동사에 이희리기가 붙어서 파생됩니다. 피동 전미사가 붙어 피동사가 되는 능동사는 대부분이 타동사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본적인 그 예시.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보통 피동문과 대응되는 능동문은 뭐를 갖고 있다?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동사가 되는 능동사는 이러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타동사가 피동사로 파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접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모든 어근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피동사 파생에서도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다, 얻다, 배우다, 바라다 이런 단어들은 피동사 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은 가끔 이런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지? 이렇게 굳이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을 잠깐 보면요. 아까 피동사로 파생되는 것은 대부분 타동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종이 울리다, 연이 날리다처럼 자동사인데도 피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되다, 받다, 당하다가 붙어서 피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경찰이 범죄자를 구속했다.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적어를 주어로 그리고 주어를 부사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범죄자가 누구누구에 의해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능동문과 피동문이 갖고 있는 그 문법적인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나와 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의 단어들을 능동과 피동의 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통사적 피동문입니다. 어지다 그리고 개 되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먼저 어지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면요. 나는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라는 능동문이에요. 여기에 어지다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 문장의 주어는 부사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책이 철수에게 주어졌다. 나에 의해서 이 정도가 되었겠죠. 보시면은 아까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능동문과 피동문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변화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지다는 파생적 피동문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타동사에 붙어서 쓰이게 됩니다. 제약이 많지 않아서 파생적 피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결합해서 피동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동을 찾을 때 이 어지다를 붙여보기도 하죠. 자, 여기 옆에 6번을 보겠습니다. 피동사로 피동문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어지다를 붙이게 되면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경찰에게 잡아줬다. 좀 어색한 감이 있죠. 다시 그 다음 한편 어지다는 자동사 그리고 형용사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를 볼게요. 일단 가다 있죠. 가다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자동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어지다가 붙어서 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문장 자체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자동사에 어지다가 붙고 있어요. 그리고 라, 마, 바는 모두 형용사에 붙은 경우입니다. 슬퍼지다, 따뜻해지다, 환해지다. 자, 근데 이런 예들을 모두 이게 과연 피동문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동문이 되려면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문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부터 바 여기까지는 모두 그런 문법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어지다 하나만 딱 달라붙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의미도 동작을 당한다는 피동의 의미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문장을 보세요. 요즘은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동작주가 과연 누구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리고 형용사에 붙은 경우에도 이거는 피동이라기보다는 그저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피동문이 되기 위한 능동문은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동사나 형용사가 피동문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사나 형용사에서 피동문이 된 문장은 실제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피동문으로 된 것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개 되다라는 녀석도 있는데요. 어지다와 마찬가지로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 그리고 형용사에도 붙어서 피동문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일반적인 피동문에서 보이는 문법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뒤에 게 되다가 붙어서 피동문을 형성합니다. 위에 살펴봤던 어지다는 그래도 타동사에 붙을 때는 문법적인 변화가 있었죠. 근데 게 되다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살펴봤던 이 문장에서는 분명 어지다가 붙었을 때는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그냥 능동문 뒤에 게 되다만 붙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게 되다의 의미가 피동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게 되다를 피동문을 만드는 문법 요소로 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고는 있는데 게 되다를 교과서에서 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니까 게 되다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피동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바로 목적어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 예시 문장을 한번 위에다가 조그맣게 적어 볼까요? 이렇게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피동문은 보통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알아보기 제목을 보니까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피동사는 자동사가 됩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특이하게 피동문에도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아래 있는 문장을 볼까요? 영희가 철수에게 다리를 잡혔다. 아주 일반적인 문장이죠. 근데 보세요. 잡히다라고 하는 거는 피동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문장을 원래 능동문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피동문의 부사어는 주어가 되고 그리고 피동문의 주어는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그러면은 철수가 영희를 다리를 잡았다.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문장 성분 할 때 배웠던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목적어는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목적어들은 전체 부분, 대상 종류 혹은 대상 수량 이런 관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영희의 다리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부분의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영희를이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그리고 주어가 부사가 되는데요. 그렇게 바꿔도 여기 목적어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동문에서도 목적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피동문은 목적어가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면은 이런 좀 특이한 경우를 만났을 때 함정에 빠져서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피동문의 제약입니다. 피동문은 능동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해요. 여기서는 피동문을 못 만드는 경우나 반대로 피동문은 존재하는데 이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동문이 형성되기 어려운 능동문을 살펴볼게요. 보통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는 피동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동문이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철수가 칭찬을 들었다. 목적어가 있는 능동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피동으로 바꾸면요. 칭찬이 철수에게 들렸다가 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영희가 손잡이를 잡았다도 손잡이가 영희에게 잡혔다. 어색합니다. 그리고 영수가 책을 읽었다도 책이 영수에게 읽혔다. 조금은 어색해요. 자, 이렇게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만약에 무정명사라면은 피동문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정명사라고 해서 피동문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다 라고 암기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게다가 여러 책을 보면요, 이 피동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다 문장 있죠. 읽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오늘은 책이 좀 잘 읽히는데 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그러하다기보다는 능동문과 피동문이 기계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피동문은 존재하는데 이와 대응되는 능동문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한번 볼게요. 가, 날씨가 풀렸다. 나, 옷이 손에 박혔다. 자, 일단 그럼 이 피동문 자체에서 보면은 동작주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나 문장에서 손에는 동작주가 아니에요. 그럼 동작주 하나를 말이 되는 걸로 한번 넣어보세요. 넣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동작주를 설정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는 말은 뭐다? 능동문에서의 주어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피동문에서의 동작주는 부사어로 실현이 되는데 그게 능동문에서는 주어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진짜 어거지로 가에다가 뭐로 넣어볼까요? 날씨를 풀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신이라고 할까요? 신이 날씨를 풀었다. 이게 될 텐데 말이 안 되죠. 또 못이 손에 박혔다도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내가 손을 꽝 이렇게 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동작 주체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냥 나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능동문이 뭐가 되냐면 나는 못을 손에 박았다. 이게 되는 건데 정말 이상하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동작주를 의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작주가 있어서 이런 어떤 동작이나 상황이 나타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죠. 이렇게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피동문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탈행동성, 탈동작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어떤 주체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뜻하는데 말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처럼 피동문에서 동작주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표현 자체가 하나의 관용구처럼 굳어져서 쓰이고 있습니다. 볼까요? 기가 막히다, 눈이 뒤집히다, 눈이 감기다, 말이 안 먹히다, 일이 밀리다 등등등. 다 보세요. 동작주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눈이 감기는 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피동문은 능동문은 있지만 피동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동문은 있지만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능동문과 피동문이 1대1로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 점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동문의 마지막입니다.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의 차이입니다. 의도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굴뚝이 저절로 막혔다. 이거는 지금 파생적 피동이죠. 그리고 굴뚝이 저절로 막아졌다. 이거는 통사적 피동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자연스럽나요? 가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왜 그러냐면은 대체적으로 파생적 피동문은요, 의도성이 없다고 보고 통사적 피동문은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저절로라는 말은 의도성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보다는 파생적 피동일 때 더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아래처럼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사적 피동문이 더 자연스럽죠. 보시면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다를 볼까요?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막혔다. 이것보다는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막아졌다.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죠. 이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남겨야 하는 거는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될 때 나타나는 문법적인 변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능동문은 보통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피동문은 그런 목적어가 없다는 거. 이것만 머릿속에 오늘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사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사동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은 주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는, 피, 주, 사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능동문과 피동문 그리고 주동문과 사동문 이렇게 각각이 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여기 왼쪽을 볼까요? 이렇게 피동문을 배우다가 사동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꼭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능동문과 주동문은 어떤 차이인가요?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이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능동문이라고 하는 거는 피동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정의되고요. 또한 주동문이라는 것도 사동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주동문과 능동문을 비교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각각 짝을 이루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아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과 마찬가지로 사동도 주동문에서 바뀔 때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아래 박스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먹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왔습니다. 보시면 동생이 밥을 먹다.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주동문인데 아래에 있는 사동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딱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앞에 엄마가 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동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뒤쪽을 한번 보면은 주동문에서의 주어는 에게가 붙음으로써 부사어로 바뀌었고 그리고 기존의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라는 주동사는 먹이다 라는 사동사로 바뀌었죠. 피동문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보이죠? 목적어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어가 나타났다는 게 정말로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엄마가 있죠.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주어를 사동주라고 합니다. 무언가 동작을 시키는 대상이 바로 사동주가 되고요. 그러한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요소를 바로 피사동주라고 합니다. 피사동주는 기존의 주동문의 주어가 피사동주가 되죠. 또한 이러한 사동문은요, 피동문과는 달리 타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그리고 자동사 등에서도 자유롭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타동사에서 사동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은 자동사, 형용사에서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사 아이가 잔다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가 맞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아이를 이라는 목적어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 형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넓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길을 이라는 목적어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피동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새로운 주어가 첨가되고 그거 플러스 네, 맞습니다. 목적어가 존재한다는 거. 지금 보면은 자동사, 형용사에서도 목적어가 있었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타동사에서도 기존의 목적어가 그대로 목적어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목적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동문에서는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의 주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어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사동문과 피동문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하나가 바로 이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 왼쪽을 한번 볼까요? 주동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엄밀히 따지면 주동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공부를 하면서 이 점이 조금 걸렸던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주동문은 동작을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형용사 같은 경우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주동과는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사동문과 대응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이 또한 다른 것들과 함께 주동문으로 다루는 것이니까 이 점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나 부사어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배울 개하다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사동문이 형성될 때 그러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생이 밥을 먹다. 밥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보면은 엄마가 동생이 밥을 먹게 한다처럼 기존의 주어가 그냥 다시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동생이가 아니라 동생에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생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그냥 주어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법적인 변화는요, 일단 가장 먼저 새로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어는 부사어, 목적어, 그리고 주어로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동사가 사동사로 바뀌는 것까지 이런 식의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럼 이어서 사동문의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동사로 파생된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파생적 사동문과 개하다라는 통사적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통사적 사동문이 있습니다. 먼저 파생적 사동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사는 능동사에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어서 파생이 됩니다. 이때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 그리고 형용사에서 모두 사동사를 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피동사 때처럼 모든 단어에 사동사 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이 부분에 관해서 형태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동문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문제에 가서 주어진 정보를 분석해서 선지에 대입해서 풀면은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라는 요소가 붙어서 사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접사처럼 보이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라는 접사에 다시 우라는 접사가 붙어서 형성된 형태입니다. 그냥 지금 공시적인 관점에서 얘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기도 하죠. 이러한 단어들로는 세우다, 태우다, 채우다, 재우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라는 요소가 붙어서 사동사를 파생하기도 합니다. 기계가 정지했다. 이거를 사동문으로 바꿔보면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문법적인 변화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어인 직원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가라는 주어는 기계를 이라는 목적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와 시키다가 주동과 사동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통사적 사동문입니다. 개 하다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자동사 그리고 형용사, 타동사에 모두 결합을 합니다. 이때 사동사 파생이 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동사 파생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하다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동사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때 뒤에다가 개하다를 붙여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런 통사적 사동문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 목적어, 주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가 옷을 입었다.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문입니다. 여기에 개하다로 사동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철수가라는 주어가 철수에게 라는 부사어로, 그리고 철수를 이라는 목적어로, 그리고 또 철수가라는 주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이거예요. 사동문에서 주동문의 주어가 그대로 주어로 쓰이는 거. 자, 이렇게 주어가 그러면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네, 앞에서 살펴봤던 아는 문장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하다를 일종의 아는 문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기 뒤에 있는 하다라는 거 있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보조 용언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용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엄마가 철수가 옷을 입게 했다, 이 문장은요, 입다라는 서술어 그리고 하다라는 서술어 두 개가 쓰인 일종의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굳이 종류를 구분하자면 개라는 게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입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철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옷을 입다 라는 안긴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은 엄마가 무언가를 하다 라는 이 문장이 안에 있는 안긴 문장을 아는 전체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차이입니다. 일단 이 두 형태 간의 차이에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라는 의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 일단 먼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직접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간접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뿐 자신이 직접 그 행위에 참여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생적 사동문은 주로 직접 사동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간접 사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한번 아래에 있는 예시문을 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먹이다 라는 사동사가 쓰인 파생적 사동문이 맞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보통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제가 밑에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엄마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가지고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먹는다라는 피사동주인 아이가 하는 행동 있죠. 그 행동에 사동주인 엄마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수저를 떠먹는 게 아니라 먹는 행위를 엄마가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이번에는 개하다가 쓰인 통사적 사동문입니다.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은 가와는 다르게 엄마가 아이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밥을 먹게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사동이 아니라 간접 사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가는 간접 사동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어에 따라서는 파생적 사동문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다, 울리다 등이 그렇습니다. 아래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자, 읽다라는 동사의 경우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인 행위입니다. 자, 이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누군가가 관여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간접 사동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웃다나 울리다도 마찬가지예요. 막 간지럼을 태우거나 웃긴 얘기를 하거나 슬픈 얘기를 해서 누군가를 웃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도 웃는 행위에 내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적인 미묘한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문장 구조의 차이입니다. 파생적 사동문은 하나의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통사적 사동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다를 본 용언으로 볼 경우에는 두 개의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사적 사동문에서는 피사동주의 행위 그리고 사동주의 행위가 따로따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부사의 수식 범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엄마는 철수에게 옷을 빨리 입혔다. 이거는 일반적인 파생적 사동문입니다. 이럴 때 이 부사 빨리라는 것은요, 뒤에 오는 입혔다를 꾸며주죠. 그리고 입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주어인 엄마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행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는 철수에게 옷을 빨리 입게 했다. 자, 이번에 빨리는 뒤에 오는 입다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누가 입는 거예요? 바로 철수가 입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안긴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는요, 뒤에 오는 엄마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는 빨리 입는 행위는 엄마가 아닌 바로 철수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철수가 엄마의 잔소리에 못 이겨서 옷을 빨리 입는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사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은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동문의 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동문이 형성되기 어려운 주동문이 있습니다. 관용구를 포함한 문장은 사동문 형성이 어려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철수가 합격한 소문이 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사동문으로 바꿔볼까요? 영이 가라는 새로운 주어를 삽입하고요. 기존의 주어를 목적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영희가 철수가 합격한 소문을 돌리다 이게 되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더위를 먹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더위를 먹였다. 이 또한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굳어져서 쓰이는 관용구 같은 경우에는 사동문 형성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응되는 주동문 설정이 어려운 사동문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피사동주가 무정명사나 추상명사인 경우에는 대응되는 주동문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철수가 책을 책상 위에 올리다 라는 사동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주동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동문에서 주어가 새로 첨가된 거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동문에서의 목적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되니까 얘를 책 2로 바꾸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책이 책상 위에 오르다가 되는데 되게 어색하죠? 어떻게 책이 자기 마음대로 책상 위에 오를까요?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이 진실을 숨겼다는 진실이 숨었다가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색합니다. 자, 이렇게 어색한 이유는 사동문이라고 하는 게 주동문의 어떤 동작을 다른 누군가가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무정명사나 추상명사 같이 무언가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동문 자체가 설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동문에서는 특정 표현들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대응되는 주동문 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낯을 붉히다, 돈을 굴리다, 숨을 돌리다, 바람을 피우다 모두 사동사가 쓰인 사동문입니다. 근데 얘를 주동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바람이 피다, 숨이 돌다, 돈이 구르다, 낯이 붉다.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문제 풀 때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철수는 음식을 남겼다. 남기다라는 사동사가 쓰인 사동문이 맞습니다. 이거를 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어는 지우고 기존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되겠죠? 음식이 남았다가 됩니다. 이거는 또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반드시 그러하다기보다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통사적 사동이 어려운 경우를 살펴볼게요. 피사동주가 무정명사일 때는 파생적 피동은 가능한데 통사적 사동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산을 남겼다, 남기다 라고 하는 사동사가 쓰인 파생적 피동입니다. 지금 피사동주가 유산이거든요. 이때는 파생적 피동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통사적으로 바꿔볼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산을 남게 했다. 조금은 어색하죠. 그리고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동생 먹을 것만 남기고 다 먹어라. 이때도 남기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만 남게 하고 이거는 또 굉장히 어색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예외적인 부분도 존재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피동과 사동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피동문과 사동문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먼저 피동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동문의 형식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능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주어가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 이렇게 나눠봤고, 또 우리가 특이하게 살펴봤던 목적어가 2개 나왔던 경우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일 때도 특이하게 쓰였었죠. 그리고 자동사일 때도 쓰였는데 자동사인 경우는 정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로 나오는 예문들이 나오거든요. 자주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예문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이거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2개 있는 경우야 이때나 이제 목적어가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피동문의 특징은 목적어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지다가 붙는데요. 이런 식의 경우도 솔직히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본다면 이 정도.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사동문입니다. 사동문은 타동사도 오고 형용사 그리고 자동사도 모두 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타동사인 경우를 보면은 에게가 붙는 게 조금은 자연스럽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르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게하다와 같은 통사적 사동문이 온다면 주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목적어는 그냥 목적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두 목적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주어가 이렇게 목적어로 바뀌죠. 혹은 게한다와 같은 통사적 사동문이 오면 주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자동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로 주동문의 주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주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과 같이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어는 존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피동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피동문에서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어가 없었죠. 그렇지만 사동문에서는 대부분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게하다가 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왔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판별하기 더 쉽죠. 왜냐? 게하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어가 있고 없고로 피동문과 사동문을 구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기억해야 할 것은 피동문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목적어가 있는 경우도 존재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사동문인 경우에도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게하다가 올 때이기 때문에 쉽게 사동문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면 피동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바로 동작주 부사어가 있습니다. 피동문에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 동작주 부사어를 찾거나 아니면 뭐뭐에 의해, 뭐뭐에 의해서로 한번 말을 만들어서 동작주 부사어를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피동문이 되는 거죠. 앞에 예시문에서 예를 들어 도둑이 잡혔다 이렇게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도둑이 잡혔는데 바로 경찰에 의해 잡혔어 이렇게 동작주 부사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으면 이거는 피동문이 되는 거죠. 물론 목적어의 유무에서 이미 피동문이라고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3은 목적어의 유무로 보면 사동문으로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죠. 발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철수가 물리긴 물렸는데 뭐에 의해서 물렸어? 바로 걔한테 물린 거죠. 이렇게 동작주 부사어가 있으니까 얘는 사동문이 아니라 피동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피동문은 목적어의 유무 그리고 동작주 부사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피동문을 대응되는 능동문으로 바꿔서 정말 피동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물론 여기서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특수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어지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지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동문의 경우에는 대체로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주어를 제외하고 문장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동문은 주동문에서 없던 주어가
새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동문이라면 주어를 제외하고도 문장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던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1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엄마가 철수에게 밥을 먹이다. 엄마가를 지워 볼까요? 그러면은 철수가 밥을 먹다. 가능하죠.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를 주면 길이 넓다. 그리고 아래도 동생이 울다.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기 4번처럼 낯이 붓다, 책이 오르다 이렇게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하다를 붙여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 배운 것처럼 게하다가 어색한 경우도 존재는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피동문 그리고 사동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피동문과 사동문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피동문은 무언가를 내가 당하는 것, 그리고 사동문은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위 내용을 정리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다. 그 문장을 일단 목적어의 유무로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없으면은 피동문일 확률이 높고요. 있으면은 사동문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100%는 아니니까 추가적인 기준을 더 적용을 해보는 거죠. 동작주 부사어를 설정할 수 있는지, 대응되는 능동문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지다는 붙을 수가 있는지, 또 사동문인 경우에는 주어를 제외하고 문장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게하다가 붙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게 모두 다 가능을 하다면 피동문이 되는 거고 사동문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어려운 거는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귀찮고 그럼 난 목적어만 찾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칫 특이한 예문이 나오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피동문과 사동문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있죠? 기초와 기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에 있는 이 수능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실제로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의 기억.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를 제외하고 동생이 울다가 가능하니까 사동문. 그리고 니은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존재하고 주어를 제외하고 지구본이 돌다가 가능하니까 사동문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억. 일단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피동문일 확률이 높고 마음이 놓아진다.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 조금은 어색한 감이 있어. 그리고 동작주 부사어를 설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도 있네. 그러면 사동문인지를 한번 보려니까 주어인 마음을 제외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일단 피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아마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일 것 같아. 그 다음 니은. 용돈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우리라는 주어를 제외해 보니까 용돈이 남다. 가능하네. 그럼 얘는 사동문이야. 그 다음 3번의 기억. 목적어가 없으니까 피동문인 확률이 높고 가방에 의해 라는 동작주 부사어가 존재하니까 피동문이고, 그 다음 3번의 니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피동문일 확률이 높은데 옷이 찢긴 거니까 못에 의해 찢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피동문이라고 볼 수 있어.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아예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의도성이 있다기보다는 실수에 의해서 옷이 찢긴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4번의 기억.
동생을 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하고 동생이 숨다라는 주동문이 가능하니까 얘는 사동문이야. 그 다음 4번의 니은, 일단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동문일 확률이 높아. 그런데 눈이 감아졌다,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조금 어색한 감이 있고, 또한 동작주 부사어를 설정하려고 보니까 조금은 애매해. 그러면 사동문인지를 보려고 주어를 제외해 보니까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 그럼 일단 얘는 피동문이 맞고 아마도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5번의 기억, 종이 비행기를 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하고 종이 비행기가 날다와 같은 주동문이 가능해. 그러니까 사동문이 맞아. 5번의 니은, 인물을 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해. 그리고 주어를 제외하고 소년이 중요한 인물을 맞다가 가능하니까 사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어때요? 이렇게 풀어보니까 역시나 목적어에 의해서 거의 다 구분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기초적인 그런 사동문과 피동문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예외적이고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도 금방금방 이거를 넘어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와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동과 피동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선생님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의 주체보다 대상을 부각하고 싶을 때, 지금 보면은 뒤에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먼저 1번, 행위의 주체보다 대상을 부각하고 싶을 때. 그리고 2번,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자 할 때. 3번,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 다음 4번,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마지막 5번,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기도 한다. 제가 앞에서 피동 표현 배울 때 이런 식의 내용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내가 물컵을 깼을 때 그거를 조금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물컵이 깨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금 피동 표현의 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행위의 주체가 뭐냐, 바로 동작주입니다.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을 이런 목적어가 붙는 피동작주인 거죠. 그러니까 피동문에서 봤을 때 피동작주는 뭐로 나타나요? 주어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반대로 동작주는 피동문에서 에게가 붙는 부사어로 나타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기억을 보니 피동 표현을 통해 행위의 대상인 그를 부각할 수 있겠군요. 일단 동작주는 버리고 피동작주가 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피동문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1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피동작주가 여기 앞으로 오게 되면서 행위의 대상이 부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표현으로 따지면 초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주어에 초점이 놓이게 되는데 피동작주가 초점을 받게 돼서 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사실은 고2 문제라서 굉장히 간단한 형식이에요. 위에 1, 2, 3, 4, 5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 하나씩 대응된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2번, 니은을 보니 피동 표현을 통해 편지를 찢은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수 있겠군요. 지금 위에 있는 능동문은 내가라는 동작주가 나와 있지만 피동문에서는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 3번, 디귿을 보니 행위의 주체인 기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기자가 내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다를 피동으로 바꿔보니까 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예요. 여기서도 지금 동작주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실리는 건 보통 누구에 의해서 실려요? 기자에 의해서 실리겠죠. 이때는 동작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맞는 설명이에요. 4번 리을을 보니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 누구나 아는 사람일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다. 이 문장이 지금 대통령이 뽑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동작주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국민들에 의해 뽑힌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행위의 주체인가요? 아닙니다. 동작주는 지금 국민들이에요. 대통령은 뽑힘을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피동작주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4번 설명에 따라 보면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되는 거겠죠. 대통령을 뽑는 거는 국민들일 테니까요. 그 다음 5번 미음을 보니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했겠군요. 추웠던 날씨를 풀었다 라는 능동문이 추웠던 날씨가 풀렸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두고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날씨를 풀리게 하는 어떤 동작주를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8년 3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동사도 있다. 자, 지금 형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능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의 피동사가 존재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문장도 있다.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능동문은 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피동작주가 무정명사일 때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접사인 이것들을 한번 넣어서 피동사로 파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먼저 1번 주다. 주다는 이히리가 붙어서 피동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이 돼요. 근데 니은을 보니까 쥐가 잡혔다가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다음 2번 먹다. 먹히다가 가능해요. 그래서 파생이 되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니은을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풀을 뽑았다. 이거 좀 재밌는 문장이거든요. 만약에 이 열심히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록 풀이라는 게 무정명사이긴 하지만 풀이 뽑혔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풀이 사람들에 의해 열심히 뽑혔다. 되게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뽑히다라는 피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맞지만 앞에 먹다가 먹히다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돕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제시되는 조건을 부합하고요. 니은을 볼게요. 동생이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다. 동작주가 동생이고요. 피동작주가 칭찬입니다. 지금 무정명사 맞죠? 한번 바꿔볼까요? 일단 듣다 같은 경우에는 들리다라는 피동사가 분명 존재해요. 근데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칭찬이 들렸다. 동생에게 이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얘도 지금 조건을 충족하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한번 이것과 관련되는 예외
앞에서 다뤘던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보면은 칭찬을 들었다. 방금 문제에 나왔던 예문을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다, 책을 읽었다, 이런 식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그러한 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 4번 만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히리기가 붙어서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아요. 조건을 충족합니다. 니은 학생들이 벽화를 멋지게 그렸다. 그렸다 같은 경우는 피동사로 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다를 붙여서 그려지다 이렇게 해서 피동문을 만들 수는 있죠.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나누다. 나누다는 뉘다가 있죠. 그래서 파생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요. 니은 누나가 일부러 문을 3개 닫았다. 닫았다는 닫히다라는 피동사가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일부러 때문에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 보시면은 피동작주가 무정명사라서 어색한 게 일반적인데 문이 3개 닫혔다. 이거는 또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이 누나에 의해 일부러 3개 닫혔다. 어때요? 이렇게 보면 또 어색하죠. 그러니까 지금 2번과 5번은 조금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조건에 부합하지만 기억이 맞지 않아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2번과 5번의 니은 이 예문 정도는 따로 교재에 적어 놓고 참고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동문과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3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기 내용을 볼게요.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여기가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주동문의 서술어가 동사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형용사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주동문과는 형용사가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사동문과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냥 포함시켜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형용사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넓다 같은 문장을 인부들이 길을 넓힌다 이렇게 바꾼다고 보면은 어떠한 상태에 이르도록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나뉘는데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분류하는 건가 봐요. 보겠습니다. 기역, 물통에 물이 가득 찼다. 무리가 주어네요. 일단 사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주어를 넣고 개하다 혹은 사동사로 만들면 되겠죠. 그냥 철수가로 넣어볼게요. 철수가 물을 이렇게 되겠죠. 기존의 주어가 목적어로 그리고 철수가 물을 물통에 가득 차게 하다. 차게 하다. 어색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안 된다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러면 차다의 사동사는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뭐냐면 채우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접사 이 우가 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다에 이가 붙어서 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가 붙은 거죠. 그래서 철수가 물을 물통에 채우다가 됩니다.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는 여기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그는 한여름에 더위를 먹었다. 자, 여기 보면은 더위를 먹다라는 거는 관용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동문 형성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철수가 그에게 더위를 먹였다, 먹게 했다. 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아이가 방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모았다. 일단은 아이가 앞에 새로운 주어를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엄마가로 넣어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구슬을 모으다 같은 경우에는 사동사 파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히리기 우구쭈 그리고 이유 어떤 거를 넣어보더라도 사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게하다를 붙여서 만들어 보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방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모으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8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주동문과 사동문이 나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철수가 집에 가다를 새로운 주어인 내가가 들어와서 철수를 집에 가게 하다라는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주어 철수가가 목적어 철수를로 바뀌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 니은, 동생이 밥을 먹다. 여기서도 누나가 라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동생이라는 주어는 이번에는 부사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 주동문의 주어는 목적어 혹은 부사어 그리고 주어로까지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기억을 보면은 게하다가 붙으면요 철수를이 아니라 철수가도 가능해요. 내가 철수가 집에 가게 했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게하다가 아니라 사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일단 비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동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동문은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기다입니다. 사동주가 인부고요. 그리고 피사동주가 이삿짐이라는 무정명사입니다. 이렇게 피사동주가 무정명사인 경우에는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에 이거를 게하다, 통사적 사동으로 바꿔도 어색하다고도 했고요. 한번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역의 주동문은 니은과 달리 사동 전미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없다. 네, 가다라는 것에 대응되는 사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 2번 디귿이 사동문에서 사동 전미사 대신 게하다를 활용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제가 방금 설명했죠. 무정명사인 경우에는 옮게하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3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뀐 경우이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동생에게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입니다. 고2 모의고사 문제라서 굉장히 답이 쉽게 파악이 되네요.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기역, 니은과 달리 디귿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동문과 사동문이 함께 나와 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높으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19년 4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릿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능동문과 피동문 그리고 주동문과 사동문 이렇게 바뀔 때 문법적 변화에 의해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능동문에서의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죠. 그리고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부사어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어가 삽입되기 때문에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기억을 보겠습니다.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사동문도 아니고 피동문도 아니에요. 니은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 지금 기역과 니은이 대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왔고
기존의 주어는 목적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둘 관계는 주동과 사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릿수를 보자면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주어만 필요하니까 하나,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사람들은 산을 멀리서 보았다. 얘도 피동도 아니고 사동도 아니죠. 그 다음 리을을 볼까요? 산이 잘 보였다. 디귿과 리을이 이번에는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어인 산을이 주어인 산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능동과 피동의 관계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라는 주어와 산을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두 개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갖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산이라는 주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은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 플러스 1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따져보면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년 6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역대 나왔던 문제들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이다라는 단어는요, 피동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사동사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음이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이어이기 때문에 의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려할 점이 참 많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5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고 거기에 맞는 의미가 한 가지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의미일 때 피동문, 사동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 뜻인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1번의 기억,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이거는 피동인가요? 사동인가요? 일단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피동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 동작줄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될까요? 네, 학생의 임원이 내 새 친구로 선생님에 의해서 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피동도 맞고 그리고 위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어떤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네, 기존의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었죠. 위 갈다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가로친 게 보이죠?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문장 성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목적어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 피동문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어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임원이 라는 주어는 기존 능동문에서 목적어였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인지하고 문장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학생의 임원을 여기 의로가 나와 있으니까 새 친구로 여기 이게 되겠네요. 어떤 새 친구로 갈았다. 이게 이제 능동문이 된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꿔봐도 임원이 선생님에 의해서 새 친구로 갈렸다가 되는 거니까 1번 기억에 나와 있는 것과 같죠? 그러면 맞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니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자, 텃밭을 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하니까 사동문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은 주어를 지어보고 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이 텃밭을 갈았다. 말 되죠? 사동문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지금 직책을 바꾸는 것과 같나요? 아닙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1번은 정답이 아닌 거.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깎다입니다. 무언가 값이나 금액을 낮추는 거. 지금 필수 성분인 을이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을이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가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번에 기억.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였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기존의 목적어라는 거겠죠?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요? 누가 보통 용돈을 깎나요? 부모님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이 용돈을 이달에 10,000원이나 깎았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용돈이 부모님에 의해 깎였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피동이 맞습니다. 동작주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억은 맞네요. 니은.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사동문일 확률이 높네요. 주어를 지어 볼까요? 그러면은 저번 실수로 점수가 깎다. 좀 이상합니다. 그럼 개하다를 한번 붙여볼까요?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게 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는 있지만 사동으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네, 맞습니다.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 그게 떠오르죠. 한번 지금 목적어 있는 피동문인지 볼까요? 일단 사동문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을 분석해 보자 그거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경찰이 도둑을 다리를 잡았다 라는 목적어가 2개인 능동문이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 도둑이라는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어는 이렇게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피동문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했던 거죠. 한번 니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점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능동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나르리, 나는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에 의해 선생님에게 점수를 깎였다가 될 겁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점수를 깎였다. 자,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번 실수로 라는 부사어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한번 여기다 말을 넣어 볼까요? 선생님이 나를 점수를 저번 실수로 깎았다.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실수는 누가 한 실수예요? 내가 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실수로 라는 말을 넣어 보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피동문은 이 능동문과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목적어가 2개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 정보를 한번 보니까 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요. 선생님이 점수를 깎았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위에 있는 부모님이 용돈을 깎았다처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번 실수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뭐냐? 바로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 배웠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이거는 내가 실수로 이렇게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응되는 어떤 주동문을 설정할 수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동작주를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실수로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됐냐? 바로 이렇게 나왔어야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점수가 실수로 깎였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충분히 말이 되죠. 55세 걸려 찢겼다나 점수가 저번 실수로 깎였다는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라고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점수가가 아니라 점수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뭐가 더 붙었어요? 나는 이라는 게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조금은 문제를 어렵게 풀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은 과했던 것 같아요. 여기 르이 붙었던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형태 파트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를 같은 경우는 목적격 조사도 맞지만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로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다인데 나는 학교를 가다 이렇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깎였다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야, 나 점수를 깎였다? 이렇게 강조를 할 때 르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여기에 르이 들어가는 거는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나는은요? 이거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는 목이 길다 에서 마치 길이는과 같은 거죠. 자, 길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볼게. 길이는 말이야 목이 길어. 이것처럼 자, 나는 말이야 점수가 실수로 깎였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자, 나는 말이야 55세 걸려 찢겼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굳이 따지면 그런 건데 역시나 이런 거를 왜 하필 문제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과 문제가 이상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후자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설명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사동이 아니었다, 피동이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묻다입니다. 지금 가로, 풀, 물, 따위가 어떤 것에 묻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옆에 보세요. 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피동문인 경우에는 타동사가 일단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동사일 때도 피동문이 형성이 되긴 한다고 했어요. 뭐 어지다나 개 되다를 통해서.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런 것들은 피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묻다를 통해서 피동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뭐 묻어지다 혹은 묻게 되다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선생님 묻히다가 있는데요. 그럼 그건 뭘까요? 네, 그거는 피동사가 아니라 바로 사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3번에는 피동문은 없겠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을 보니까 묻히다가 나와 있네요. 묻히다는 뭐라고 했죠? 사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꿀만 묻혔다인데 사실은 꿀만이 아니라 꿀을 묻혔다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를 지워보니까 꿀이 가래떡에 묻다가 되니까 얘는 사동문이 되고요. 그리고 니은도 누나를 지워보면은 먹물이 붓에 묻었다가 되는 거니까 얘도 사동문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있으니까 얘는 피동문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4번을 보니까 사탕을 물렸다입니다. 근데 이 사탕을 물리다와 뭔가를 세게 누르다는 의미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분석을 그래도 해볼까요? 피동인지 사동인지? 사탕을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동문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주어를 지워보고 피사동주를 주어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피사동주가 뭘까요? 동작을 누군가 시킬 때 그걸 내가 하게 되는 피사동주는 누군가요? I, 입인가요? 입이 동작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닐 겁니다. 사실 여기는 문장이 조금은 변형이 됐다고 보면 돼요. 원래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꿔보면 아빠가 아이 바로 에게로 하면 되겠죠. 아이에게 뭐 사탕을 입에 물렸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주동문으로 바꿔보면 아이가 입에 사탕을 물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사동이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일단 의미는 위에 있는 이 물다의 의미와 같습니다. 목적어가 있긴 하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동네 개라는 동작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바로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있는 능동문을 바꿔보자면 동네 개가 큰 형을 발을 물었다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두 개 있을 때 각각의 그 목적어들은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전체 부분이든 어떤 대상과 수량이든 여기서는 전체 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얘는 피동문이었습니다. 4번은 어쨌든 정답이 아니고요. 마지막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쓸다인데 어떤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5번 예시문을 보니까 일단 그런 식의 의미로 다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피동과 사동이 맞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기억, 큰 마당에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보면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피동문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능동문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 부사어 빗자루에가 능동문의 주어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빗자루가 눈을 쓸었다. 이게 되는 건데 완전 어색하죠. 어색한데 사실 제가 앞에서 그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응되는 능동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 가와 나처럼 어떤 동작줄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수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풀리는 이런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거를 설명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빗자루처럼 무정명사일 때 어떤 능동문을 설정하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동사에서 피동문을 만든다고 하죠. 근데 타동사라고 하는 건 주어가 목적어라는 대상한테 무언가를 하는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책을 읽었다처럼요. 근데 이 앞에 나는이라는 거 있죠. 이게 무정명사가 오게 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미상 굉장히 어색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정명사일 때는 그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다시 여기 문제로 와서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피동이 아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한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능동문의 주어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내 동생에게 거식 바닥만 쓸렸다. 만을 을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목적어가 존재하고 앞에 이제 주어가 나는이라는 게 존재했겠죠. 그래서 주어를 지어보면 내 동생이 거실 바닥을 쓸었다가 되는 거니까 사동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모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까 살펴봤던 그 물다의 의미에 관한 사전 검색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요 의미도 있는데 또 이런 의미도 존재했습니다. 의미가 다른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문제는 제가 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풀어보시고 답도 확인해서 왜 틀렸는지 또 맞았는지를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문장 파트가 끝났네요. 그리고 문장 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형태 파트 그리고 의문 파트까지 현대 파트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기초와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너무 하지 마시고 이런 기초와 기본적인 개념을 착실하게 잘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중세국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남은 강의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모두 열공!